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요즘 연예계 주사 이모 논란을 계기로 집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를 둘러싼 궁금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의사가 집으로 왕진을 오기도 했는데 왜 불법이란 말이 나오는 건지, 간호사가 집에서 주사를 놔주는 건 괜찮은 건지,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 이슈톡톡 코너에서 의사 방문 진료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포괄임금제를 두고 청년들의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 언급하면서 이 제도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기업에서 관행처럼 적용되고 있는데요. 포괄임금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또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 세무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 생존 백서에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엔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코스피가 4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4천선 회복했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워낙 큰 폭으로 하락했었기 때문에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천선 회복해냈습니다. 네. 현재 지수는 0.6% 오름세로 4,02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도 외국인은 팝니다. 2,81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예. 반면 기관이 2,026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600억 원 가까이 사자세 기록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어제 낙폭이 컸던 반도체 투톱 상승폭이 큽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6%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스닥 쪽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힘이 약해지면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지수는 0.2% 약세로 914선입니다. 이쪽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아내는데요. 외국인이 2,3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 46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3,220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가 3.8% 강세로 10위권 내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탈모 치료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외환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환율이 1,474원에 출발을 했는데요. 네. 지금 달러 강세 국면입니다. 환율 1,48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유로화와 엔화도 강세인데요. 유로 환율 현재 1,738원, 엔원 환율은 95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프타임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성장펀드라고 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5년간 150조 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총 150조 원이에요. 이름이 국민성장펀드입니다. 네. 이게 절반은 정부가 그리고 절반은 민간이 네.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이제 운영 방안이 나왔는데 내년이 이제 가동되는 첫 해입니다. 예. 그래서 30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이 돈 어디에 쓰이느냐?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미래 먹거리 분야에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첨단 산업들. 예를 든다면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인공지능의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하나가 네.
거의 5,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 26만 장 들어와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AI에 가장 많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또 미래차 모빌리티 등에 쓰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게 사실은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장 증설이라든가 직접 뭐 지분을 투자한다든가 아니면은 저리로 이제 대출해 준다든가 이런 이제 방식으로 뒷받침이 되는데 네. 특히 눈에 띄는 건 앞서 제가 이제 150조 원의 절반은 정부가 네. 그리고 민간이 절반이라고 했는데 네. 정부가 75조 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국민 참여형 펀드가 있습니다. 네. 한 6천억 원 정도. 6천억 원 정도는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부가 다 하면 오히려 이제 재정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재정이 후순위로 참여를 해서 손실 위험을 좀 완충하겠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초기의 자금난을 좀 해소하면서도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아동의 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아동 수당이라는 걸 지급을 하는데 이 아동 수당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이에요. 만 네. 8세 미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네.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걸 내년부터입니다. 1년씩 매년 넓혀서 2030년에 가면 만 13세 미만까지. 오.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는 이제 아동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여기다가 이게 사실은 보편적 지급이에요. 만 8세 미만이면 뭐 소득 상관없이 다 누구나. 주다 보니까 예. 지역 간 양육 환경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비수도권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한테는 네. 월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네. 여기다가 이게 현금으로 받지 않고 저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월 10,000원을 더 얹어줍니다. 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별 차등 지원이라는 건 어차피 이제 지역 너무 이제 지방이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비수도권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취지인데, 근데 이게 복지 비용이거든요. 네. 복지는 한 번 늘리면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이 재원 마련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편적 지급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요즘은 주식시장이 조금 뭐 주춤하긴 하지만 올해 주식시장 굉장한 호황이었는데 국민연금이 올해 200조 원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와, 이게 200조. 스노우볼 효과예요. 네. 눈 맨 처음 이제 굴릴 때는 굉장히 커지기 힘들잖아요. 네. 네. 어려운데 네. 이게 1,000조 이상 넘어가니까 아, 조금만 굴려도 눈덩이처럼 예. 불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올해 한 200조 원 가량 수익만 네.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해외 주식에서 너무 좋았어요. 지난해까지는. 네. 근데 지난해 우리 주식 증시는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유달리 국내 증시가 한 뭐 70%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아, 우리 증시 이렇게 좋은데 우리 증시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미 목표치를 웃돌아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시장이 바뀌었는데 과거 기준에나만 묶여서 오히려 수혜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국내 주식의 목표치를 좀 유연하게 바꾸겠다라는 건데 다만 저는 좀 중요한 게 이게 너무 단기 성과에 흔들리는 게 아니냐. 아하. 시장이 좋을 때니까 200조 벌었지만 그렇죠. 시장이 꺾이면 또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노후 자산이라는 게 1, 2년 내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물론 수익 높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이게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 1%만 높이면 연금 고갈 시점이 5년에서 7년 정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좋지만 그래도 이게 난 안정적으로 좀 운영해야 되는데 왜냐 뭐 그래도 뭐 연금 개혁했다고 하는데 2060년이면 고갈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국내 주식 비중 확대가 지금 이미
공룡이 돼버렸어요. 네. 우리 시장이 너무 작아. 예. 우리 시장에서 놀기에는. 어허.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걸 조금 이게 이 좀 시장을 좀 균형 있게 보면서 장기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게 좋고, 특히나 이걸 또 정부가 어떤 이제 운영의 독립성을 좀 줘야 되거든요. 네. 해외 연기금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논란에서 좀 비켜나기 위해서는 운영의 독립성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올해 뭐 주식 시장도 뜨거웠지만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연간 상승률이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집값은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전 최고치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올해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8.04%를 기록했습니다. 와. 예. 이게 집값은 보통 10억 단위 넘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중간 아파트 중위 가격이 15억 원에 육박하니까 네. 8% 올랐다.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11월까지잖아요. 예. 그러면 12월 남았는데 과연 12월에 집값 많이 떨어질 거냐?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 보니까 지금 지난해 연간 상승률이 4.67%였던 걸 감안하면 올해는 2배 정도 올랐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전 종전 최고치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2021년 기록했던 8.0%인데 네. 아직 조금 이번 달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전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2월 1주차부터 지금 45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아이고. 네. 상승폭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이제 하락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올해 너무 시중의 유동성,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똘똘한 한 채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아마 이제 수도권 가운데에서도 유독 서울만 오르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또 집값 양극화가 또 심화되고 있어서 강남 3구라든가 한강벨트가 많이 올랐고 네. 그 주변은 조금 외곽은 상승폭이 좀 더딘 상황입니다. 네. 자, 정부가 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중교통비를 좀 지원해주는 K패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패스가 내년부터 혜택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내년부터 달라지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아마 K패스는 온 국민이 쓸 수 있는 전국민 K패스예요. 네. 국민교통카드인데 이게 국민의 교통비 절감 플러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환급해주는 캐시백 제도입니다. 네. 2024년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최대 60회까지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내년부터는 혜택을 더 늘린 이른바 모두의 카드가 아하. 도입이 됩니다. 예. 가장 큰 변화는 환급 방식이에요. 기존에 이제 K패스라는 거는 딱 20에서 50%만 돌려줬는데 네. 이 모두의 카드는 상한이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건 정액제예요. 예. 정액제다 보니까 월 15회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 전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예. 아마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일반 이용자가 한 6만 2천 원권, 또 청년이나 어르신이 5만 5천 원까지만 부담하게 되면 네. 그 이상 쓴 교통비는 네. 모두 돌려받습니다. 와. 특히 이게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는 플러스형이라고 해서 저는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GTX도 타고 이동을 합니다. 네. 광역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조금 요금은 높지만 기본 요금이 네. 플러스형이 적용이 되면 월 최대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만 이제 내면 그 내면. 이후에 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고요. 특히 더 좋은 점은 뭐냐? 기존에 저 K패스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 바꿔야 되나요? 바꾸지 않아도 돼요. 아, 그대로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에 K패스 사용하고 있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서 가장 환급액이 큰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이게 IT 강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 잦은 직장인들, 학생분들, 장거리 통근자일수록 이 모두의 카드 체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뭔가 돈을 버는 느낌이 들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TMF 사태가 이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 커머스 결국에는 파산했다는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최종 법원이 지금 회생 절차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에 여기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예. 인터파크 커머스 파산은 지난해 7월 불거졌던 티몬 위메프의 1조 원대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고객, 판매자들 연쇄적으로 이탈했죠. 네.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누가 여기 새로운 인수자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큐텐 산하그룹에 있는 주요 이커머스 3개 회사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티모는 그나마 세법 배송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됐어요. 예. 그래서 회생 절차 종결돼서 현재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위메프와 인터파크 커머스의 경우에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뭐 대형 플랫폼도 더 이상 이제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재무의 투명성이라든가 네. 또 정산 주기의 어떤 단축과 같은 구조적인 안정 장치가 없으면 이 유산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자, 주요 브랜드들이 이른바 뭐 패밀리 세일이라고 해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하자가 있어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패밀리 세일이라고 하면 원래 근본은 네. 자사 계열사들, 브랜드 임직원들 아니면 VVIP들, 네.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했는데 요즘은 일반 소비자까지 은근히 집어넣어요.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이게 2월 상품을 대규모로 할인 판매한다라고 이제 비공개로 열렸던 행사인데 최근 들어서 온라인에는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가 가능해졌고요. 문제는 이렇게 패밀리 세일이라고 해서 막상 가서 구매를 했어요. 네. 그런데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해보니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패밀리 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의 88%, 그 10건 가운데 9건이 환불 거부 사례였습니다. 어휴. 특히 의류 품목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요. 네. 이 온라인에서 패밀리 세일을 하고 있는 사이트 23곳을 조사했더니 무려 19곳에서 상품 구매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라고 아하. 안내하고 있고 네. 3개 업체는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을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관행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현재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패밀리 세일, 특가, 클리어 세일이라고 해서 재고 상품 떨이 이렇게 문구로 네. 이런 문구를 냈다 하더라도 네.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하. 특히나 하자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막고 교환만 허용하는 것도 소비자 권익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할인율이 높다 하더라도 구매 전 이런 이제 청약 철회라든가 네. 배송 정보 꼼꼼히 좀 확인하고요. 만에 하나 내가 좀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당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 소비자 상담센터 1372번으로 신고하시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3261님께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버스 타고 다니는 고등학생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좋은 혜택 카드 다시 안내달라고 하셨어요. 네. K패스입니다. K패스. 네. 꼭 K패스는 지금 이제 사용 중에 있고요. 네. 내년에 나오는 건 모두의 모두의 카드. 모두의 카드. 네, 꼭 챙기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프타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내내 사고가 잇따랐던 도로 위로는 이제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가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더 가서 서초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재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반포부터 서초 사이와 동탄분기점 부근 다시 남사일대로 정체고요. 더 가서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논산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대전 쪽으로 계룡 부근 1차로에서는 1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행주대교 이전부터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른바 이 주사 이모 논란을 계기로 의사의 왕진, 방문 진료와 또 간호사의 방문 의료 행위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의사 방문 진료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 오늘 이슈톡톡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전문가인 오지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이 방송인 박나래 씨 의혹이 불거지면서 좀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뭐 주사 이모에 이어서 링거 이모까지 나왔는데 일단 이 인물들이 모두 의사 면허가 없다고 알려졌어요? 맞나요? 네. 알려진 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신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국내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신데 이런 행위들, 알려진 행위들을 하신다고 하면 모두 다 불법입니다. 네.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간호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나 처방 하에서만 의료 행위가 가능합니다. 네. 그 뭐 해외 의사 면허가 있다 뭐 이런 또 논란도 있었는데 해외 의사 면허 소지자인 경우에는 뭐 혹시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가지신 것만으로는 한국에서 의료 행위는 불가하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진료를 하시려면 네. 한국에서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시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따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인과 똑같이 무면허로 취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 운전면허증 비교하기에는 좀 뭐 많이 범위가 다르지만 운전면허증을 이제 해외 나가서도 뭐 인증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지 않고요. 네. 이 주사나 링거 같은 서비스가 단순히 그냥 서비스가 아니고 환자의 당시 상태를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고 네. 만약에 약품 같은 거를 선택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되는 전문적인 의료 행위여서요. 네. 법적으로는 사실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구조 자체를 처벌하는 이제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국내 의사 면허는 없고 해외 의사 면허만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했다.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요. 예. 5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꽤 셉니다. 네, 그러네요. 이번 논란에서 또 문제가 된 게 이 면허 소지 여부와 별개로 또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밖에서 이렇게 주사를 맞았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의료기관 밖에서의 진료는 왕진이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 의료기관 밖에서 상시적으로 주사 등의 투약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왕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불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하. 왕진 요건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보고요. 사실 이번 주사 이모 논란 이전에도 연예계에서 뭐 피부 미용 시술 등을 명목으로 한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들이
꽤 있었거든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던가요? 네, 그때는 이제 프로포폴이나 수면 마취제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주사 행위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의료 목적이 아닌데도 반복적으로 네. 투약하셨다거나 또 네.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시고 관리 의무를 하지 않으셨다거나 네. 그리고 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투약했던 이런 경우들이 모두 다 음. 겹치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졌고요. 예. 이런 것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의무 위반, 또 의사의 직무 위반 이런 문제들이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네.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구속 기소까지도 가능한 사안들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번 이 사태를 두고 어떤 분들은 일각에서는 과거에 예전에 이 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집에 와서 진료를 하고 했던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왕진, 그러니까 이 방문 진료가 현재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네, 왕진 자체는 지금도 합법이고요. 다만 예전처럼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네.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됐고요. 예. 건강보험 요건을 충족하시지 못하면 순전히 비급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전액 네. 본인 부담금으로 처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게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왕진 방문 진료가 가능한 건지 합법적으로 방문 진료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응급 환자에 준해야 되는 것이고요. 응급. 네. 그리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서 도저히 병원 방문이 어렵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서는 네. 뭐 단순히 집이 편하다든지 뭐 시간이 없다든지 이런 네. 것만으로는 왕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응급 상황인 경우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도 어떤 뭐 판단 기준이 딱 정해져 있을까요? 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법에서 흔히 쓰는 것이긴 한데,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거기까지 가는 게 좀 불편한 정도로는 충족이 안 되고요. 정말로 현저히. 네. 이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신 정도에 이르러서 왕진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받을 수 없는 정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문 진료 첫 번째 요건은 지금 응급 환자라고 하셨습니다. 응급 환자도 어떤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생명이나 신체가 위급한 정도에 해당해야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그 당시 환자의 의학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사후에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정도는 응급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면 네. 사실은 그 왕진 진료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왕진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의료진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당시 환자 상태 등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시는 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도 그 상황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응급 상황이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될 때 왕진 방문 진료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응급이 아니거나 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지 않은 경우에 방문 진료를 받았다 하면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되는 건가요? 네, 적용이 되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액 부담이 되시게 되는 경우고요. 네. 이때 더 문제는 돈보다도 의료기관 내에 적법한 의료행위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될 수 있어서요. 그렇죠.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로 이어질 네. 수 있겠고요. 뭐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간호사 같은 경우에 뭐 가정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가정 간호나 방문 간호라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가정간호는 이제 의료기관 소속의 가정 전문 간호사라는 분들이 의료법 하에서 네. 의사의 처방과 진료 계획을 가지고 가정에 방문하셔서 의료행위를 직접 제공하시는 것이고요. 네. 방문간호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방문간호사님이 방문하셔서 요양 돌봄이나 이런 성격의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방문기관 소속의 간호사가 의사의 사전에 정해진 범위에 따라서 예. 간호행위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또 네, 아니겠네요. 아닙니다. 네. 어떤 특정한 상황과 요건이 갖춰졌을 네, 때만 맞습니다. 가능한 거군요. 네. 뭐 가정간호 좀 비슷한 것들이 가정간호, 방문간호, 뭐 왕진간호 있는데 다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아니요. 앞서 말씀드린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는 적법한 것인데요. 네. 왕진간호라는 단어 자체는 네. 법적인 개념도 아니고 왕진 자체는 의사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왕진간호를
붙여 쓰시는 건 그 자체로 위법한 단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왕진은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가서 진료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방문간호와 가정간호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을 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간호 행위만 가능하다는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는 건요. 집안에 의사, 가족 중에 의사가 있는 경우에 뭐 집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진료를 봐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가족이 의사라서 집에서 봐줬다.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단순히 이제 같이 있는 상황에서 뭐 밥 먹으면서 몸은 좀 어떠냐 이렇게 묻는 거를 넘어서 진단을 한다거나 약을 처방한다거나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네. 법적으로 말하는 진료에 해당하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의료법상의 의무가 당연히 부과됩니다. 이를테면 진료기록부를 당연히 작성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꼭 병원에서 한 게 아니라 집에서 진료를 했다고 해도 진료 기록부를 꼭 남겨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 행위 자체가 네. 엄격하게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을 가정적으로 상정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진료에 들어가게 되면 예. 의료법에 따라서 진료 기록을 작성하시고 보관할 의무. 이걸 위반하시게 되면 네. 500만 원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되도록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응급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거는 허용이 네. 되는 부분일 테고요. 네. 현재는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뭐 왕진이 가능하고 뭐 가정 간호나 방문 간호도 지금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인데 과거에 비해서 왕진이 좀 크게 줄어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의료기관에 관한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시스템이 많이 예전보다 발전을 한 상태고요. 네. 이 의료기관 외의 의료행위라는 것이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더 위험성이 커집니다. 뭐 응급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 안에서처럼 바로 대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책임 부담이 커질 수가 있고요. 예. 그때는 이제 의료인 자체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의료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 행위에 정해진 수가, 이 수가가 이동 시간 등에 대비해서 매우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성도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청취자분들께서 이번 논란 이후로 많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합법이다, 이건 불법이다, 좀 한 번에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국내에서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 면허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라 뭐 간호사나 조산사라면 이분들이 의사의 오더 하에서 진료 기록과 진단 계획에 따라서 네.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허가가 있는지를 네.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장소 요건입니다. 의료기관 내에서가 아니라면 법에서 허용한 요건이나 장소를 충족하는지가 두 번째일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모든 의료 행위는 항상 기록이 남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네.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의료 행위인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논란에서 그리고 이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당연히 대리 처방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적법한 용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처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을 하는 과정 이후에 일어나는 것인데 네. 이 모든 의료 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그냥 서비스의 차원이 아니고요. 당시 환자의 의료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응급 상황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판단하는 전문적인 과정이라서요. 네. 그런 구조 자체가 환자의 위험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대리 처방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뭐 고쳐야 될 부분은 또 고쳐 나가야겠죠. 의료계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의료인분들이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인지상정이긴 한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은 그 의료행위로 인해서 가장 많이 법적인 불안감을 감수해야 되는 게 의료인 본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네. 또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의료인이 적법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또 그 대상자인 환자분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로가 안전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의료행위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지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조선시대 일본의 침략으로 일어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의 큰 활약으로 왜적을 물리칠 수 있었지요.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워 크게 이긴 일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한산대첩, 명량대첩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왜병과 대결한 마지막 해전으로 승리를 이끌고 전사한 해전은 노량해전입니다. 노량해전은 노량 앞바다에서 벌어진 전투를 말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전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노량이라는 말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노량은 어정어정 놀면서 느릿느릿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이것은 부사 노량으로와 같은 뜻이고 한가롭게 놀아가면서 느릿느릿하게 뭔가를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별 생각 없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노량으로 땅만 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냥이라든지 노냥이라는 표현도 들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표준어가 아니고 일부 지역의 방언입니다. 참고로 천천히와 관련이 있는 고유어 부사로 시위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일을 힘들여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천천히 하는 모양을 뜻하고 할아버지께서 밭가리를 시위적 하셨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공기는 온화한데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어제부터 먼지가 쌓여 지금 곳곳에 공기가 탁한데요. 오늘 서울, 경기와 세종, 충북과 대구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한때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지만 차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보통 단계로 낮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동해안에는 밤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최고 3cm,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 꼈던 안개가 아직 옅게 남아있는 곳이 있고 또 먼지와 뒤엉켜서 일부 지역은 낮 동안에도 하늘이 뿌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강릉과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제주 13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1도, 습도는 6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무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포괄임금제가 언제 합법이고 언제 불법이 되는지,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해서 직장인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는 부처별 업무 보고와 관련해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간에 보고하고 보완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천공항공사 업무 보고에서 논란이 된 책갈피 달러 반출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대중들은 다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여 전에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군 심리전단은 지난해 최소 23번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국방부 내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김 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구속됐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결심 공판과 권 의원의 보석 신문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접견 조사를 시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3대 특검 수사를 보완할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겨냥해 개혁신당과 특검법 공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 위헌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예,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딜레마라고 한다면 위헌 소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은 이 내란 재판부 그 존재 자체로 반대를 하지만 여당도 고민이었던 게 이 위헌 시비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네. 재판이 무산될 가능성도 우려를 하던 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위헌 소지의 문제점을 다 덜어냈다는 게 이번 핵심입니다. 네. 일단 윤석열이란 이름을 뺐고요. 12.3이란 숫자도 뺐어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 사건,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내란이라는 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는 건데 네. 앞으로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 내란, 외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 법에 근거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네. 또 1, 2심 모두 구성하는 걸로 원안이었는데 그 2심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부터 설치는 가능해요. 그런데 부칙에다가 뭐라고 덧붙이냐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안대로 확정이 된다면 네. 지금 그 직위원 부장판사가 이끄는 1심 재판부 이관되지 않고 계속 심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천위 구성에 있어서 외부 요인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예. 원래는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행정부 쪽 요인도 들어있었는데 이거 다 빼고요. 오로지 사법부만 임명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식은 앞으로 또 추가 논의를 거쳐서 확정을 할 텐데 일단 뭐 거론되는 것들은 판사회의와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이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유력해 보이고요. 네. 또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결론을 좁혀가면서 아마 대통령실하고도 좀 공감대를 이룬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신속하게 수용한 걸로 보이는데 네.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다. 위헌의 탈을 한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불만이에요. 이도저도 아닐 수 있다는 건 건데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일 우려돼서 하자고 이쪽에선 한 건데 이렇게 다 빼면 뭐가 남느냐라는 의문이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위헌 요소를 아무리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할 때 그 법안에서는 뺐다고 하더라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비롯해서 내란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걸 설치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 예.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그래서 애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이걸 좀 빨리 신속하게 하자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굳이 이걸 추진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을 결과물이 있을까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네요. 네. 국민의힘 송원석, 개혁신당 천하람 이렇게 원내대표들이 회동했습니다. 네. 두 원내대표가 취임 후에 현안 논의를 위해서 머리 맞대고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양측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검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 민주당도 조사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통일교 특검 내세우고 그리고 그 뜻이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연대를 한다는 건데 관건은 어제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두 당의 동상이몽입니다. 예. 천하람 원내대표가 앞으로 특검 어떻게 꾸릴지 설계하는 방향성 이런 걸 두고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특검 규모. 근데 이 특히나 특검 추천권이라는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과 과연 뜻이 같을까? 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천하람 원내대표가 말했던 것도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네.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은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된다. 예. 통일교 측에 어떠한 거론도 없는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도 후보 추천권 보장을 원하거든요. 네. 네. 특히나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그 개혁신당에서는 통일교와 연관이 없는 거론이 안 된 당이라고 내세운다면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건 교섭단체라는 조건이에요. 네. 교섭단체는 민주당이랑 이렇게 국민의힘. 네.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는 국민의힘뿐이고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전원을 추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아까 두 사람이 만났고 두 당의 어떤 연대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찰이 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의 이 통일교 측에 보낸 축전도 확보를 했다고요? 네, 어제도 그렇고 경찰이 이틀째 압수수색했는데요. 통일교의 본산이라고 하는 천정궁, 또 전재수 전 장관 국회 사무실과 자택, 서울구치소, 김건희 특검 사무실 등 포함해서 10곳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재수 전 장관이 보냈다고 하는 통일교 행사 축전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예. 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는 계속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경찰은 한학자 총재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고 오더를 내린 것이고 의혹의 정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오늘은 한학자 총재 측이 거부했던 접견 조사도 구치소에서 강행하는데 이 접견 조사에서는 로비 의혹의 진위를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선 이 당무감사위원회가 뭐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인사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개파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위기네요. 네,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네. 네, 앞서 원래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 중앙윤리위원회 여기가 당의 징계를 결정하는 기구인데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주의 조치에서 그쳤어요. 예. 근데 당무감사위가 다시금 중징계를 권고한 겁니다. 네. 따라서 당 중앙윤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가서 당과 당원을 폄하했다는 거예요.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이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 당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 당원을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정신질환자에 비유했다. 라면서 중징계 권고를 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또 사이비 교주 영향을 받아서 입당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특정 종교를 비난하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간신히 당선됐다. 영혼을 팔았다.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라고도 덧붙였고요. 네. 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또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다가 어떤 글을 썼냐면 성경 구절을 올렸는데 네.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런 구절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고 네. 일단 당무감사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친한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네. 개파 갈등이 정말 이제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예. 지금 지금 또 시점이 당무감사위가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도 또 조사를 하고 그렇죠. 있는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한계에서 나오는 불만은 구주류 그 친윤계들 뭐 이쪽에도 막말 인사도 많은데 특히나 장해찬 김민수 이번에 또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예.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그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한지아 의원 이분도 친한계로 꼽히는데 네. 단순한 징계가 아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를 당의 기준에 맞춰서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 보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모도 생존의 문제다라면서 화두를 띄운 건데 반응이 좀 어떨까요? 예. 뭐 워낙에 이 내용은 지난번 대선 때도 되게 네. 뜨거웠던 이슈였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업무 보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으로 다 지정을 해버리면은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건지 무한대 보장을 했다가는 너무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횟수라든가 총액이라든가 이렇게 제한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 네네. 이렇게 띄운 거죠. 네. 그래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는 지금 탈모약 권보 적용은 뭐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원형 탈모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하는데 네. 뭐 유전적 요인이라고 해서 원래 뭐 그렇죠. 우리가 원래 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네네네. 탈모는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져서 지금 급여 적용을 안 한다. 현 상태에 대해서 정은경 장관이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유전병도 사실은 유전에 의한 것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은 이걸 병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을 새로 정립하는 문제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나로서는 되게 절실한 문제인 건데 예.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청년들의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예. 뭐 진짜 뭐 뜨겁고 핫한 이슈이다 보니까 생각해볼 만한 지점은 많은 것 같아요. 네. 탈모가 실제로 어떤 청년들을 위축시키고 이게 사회적인 고립감을 또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생존의 문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데 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희귀 난치병이라든가 아직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정부는 지금 희귀 질환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번 달 24일까지 행정예고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고요. 네. 어쨌든 간 이 탈모 지원이라는 게 지난 대선 때도 그렇게 많은 화두였고 그만큼 관심 많이 쏠리는 내용인데 대통령이 이걸 던졌고 그럼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혹은 그냥 사장되는 개념이 될지 이것도 또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이요. 오늘 아침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23년 당대표 당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 관련해서죠. 네. 오늘 아침부터 김기현 의원의 사무실 또 성동구 자택에 수사 인력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네. 특검은 김기현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하고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지난 2023년에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이 가방을 구매를 했고 네. 김기현 의원에게 가방을 주고 김기현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도록 한 정황을 특검이 파악을 한 건데요. 네. 특히 특검은 이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 씨가 가방을 구매한 시점을 날짜까지 특정을 했어요. 2023년 3월 16일 이날로 콕 집었는데 예. 이날 가방 결제 대금이 김기현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3월 16일 이 날짜를 주목해 보면은요. 네. 이 날짜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자택에서 발견했던 손편지 그 김기현 의원 아내가 준 뭐 큰 힘이 당선. 됐다 뭐 네. 그런 편지에 적혀 있는 날짜의 하루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3월 16일, 17일 이렇게 해서 예. 가방을 사고 다음 날 전달.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악의는 맞는 건데요. 네. 앞서 지난 5일에는 김기현 의원 배우자 이 이모 씨가 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씨는 남편 계좌에 연결돼 있을 뿐 남편은 가방 구매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그렇지만 특검은 김기현 의원 역시도 이 가방 구매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까지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자, 체납액 25억 원, 전국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납부 시한을 앞두고 경매 가능성이 커지니까 뒤늦게 납부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는 과징금 25억 원가량을 내지 않아서요. 네. 이 규모가요 개인 체납액으로 따졌을 때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납부 기한 마지막 날에 갑자기 이걸 내겠다고 나선 건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앞서 경기도가 이번 달 15일까지 납부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어요. 예. 근데 15일이 지났잖아요, 오늘. 네. 15일 자정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원칙대로 지자체가 압류를 해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매에 넘기기로 한 건데 네. 그때 이제 그동안 요지부동이던 최은순 씨의 태도가 급변한 겁니다. 예. 다급하게 성남시에다가 체납액의 절반 수준인 13억 원 정도만 일단 납부하겠다라는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성남시청은 여기서 스탑 잠깐 조치를 보류했고요. 예. 그런데 15일 납부 시한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제 체납액이 어떻게 얼마나 내는지 이거에 따라서 공매 절차에 다시 들어갈지 이것도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포괄임금제를 두고요. 네. 청년 착취 수단이다 아니다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죠. 네, 사실 포괄임금제 폐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지난 8월 달부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지난주 이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청년 착취 수단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언급을 하면서 포괄임금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인정된 제도는 아니거든요. 네.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되지만은 사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퍼져 있습니다. 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시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이라는 제도까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포괄임금제가 뭐고 언제 합법이고 언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거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노동 착취 수단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시간과 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괄임금제 네. 말은 많이 듣지만 추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제도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거든요. 네. 명확한 개념이 뭔가요? 사실 이제 이게 포괄되었다고 얘기하니까 네. 다 모든 수당 포함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포괄임금제는 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우리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재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현실에서 혼용되고 쓰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일정액이나 그을 급여에다가 넣어놓고 지급하는 이 네. 고정 OT제라고 하는 고정 수당제도 있거든요. 예. 사실 고정 OT제와 포괄임금제는 엄연히 다른 제도지만은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예. 이게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혼동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포괄임금제하고 고정 OT제, 수당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포괄임금제는요 근로수행 방식이나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네. 오히려 억지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시간을 나누는 게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 임금과 별도의 수당으로 나뉠 수 없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을 허용한 거거든요. 예. 대신에 이제 고정 OT 수당제는요 근로시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 근로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근로 수당을 그 시간에 상응하는 만큼 수당으로 해놓거나 아니면 노사 합의로 일정액 이상 일정액을 지급하게 되는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차이라고 하면 이 포괄임금제가 사실 이제 이걸 무효화 시키겠다고 하면 먼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해야 되는 거지만은 네. 이 고정 OT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냥 급여에 포함한
포함된 고정 수당을 초과하는 수당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고정 OT제는 언제 근로자한테 유리한 건지 네. 반대로 뭐 근로자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고정 OT 수당제는 그냥 일정 연장 근로 시간에 해당되는 것을 선지급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가 선지급된 연장 수당만큼 연장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않으면. 지급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굉장히 그냥 딱딱하게 얘기하면 고정 OT 딱 그 시간만큼 네. 항상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에 대한 시간만 들어가 있다고 하면 덜어내도 되는 거지만 안 하면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그냥 일정액을 어느 20시간에 그냥 더 많이 한 40만 원, 5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하면 네. 그거는 회사가 굳이 빼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불리한 제도라고는 굳이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사실 이 월급이 많다 보니까 법정 제수당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법정 연장 근로 시간만큼 이 수당을 책정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통상시급은 거의 최저급여 수준까지 근접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판례로 봤을 때 네. 이 포괄임금제를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은 뭐고요? 네. 왜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는 건가요? 사실 우리는 이 시간 베이스의 임금제입니다. 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요. 네. 그런데 이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의 예외적인 것을 판례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근로자에 대한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둘 번째는 업무의 특성상 이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가 곤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해야지 이걸 도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도입하더라도 우리 근로자한테 불이익하게 작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상 원칙의 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다라고 네. 하는 말은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사실 뭐 얘기하는 건가요? 근로시간이 산정이 안 된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단순히 일이 많거나 바쁘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출퇴근 기록이 남을 수 있고 근무표도 있고 뭐 업무 시스템 로그 기록까지 있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지내서 대기 시간과 근로 시간이 혼재돼 있어서 아하. 구분하기 어렵거나 예. 그다음에 이동 시간이 굉장히 많거나 네. 그다음에 불규칙하게 업무가 발생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근로 시간인지 아닌지 재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관리하기 싫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관리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 근로시간 관리가 엄격해질 거다 네.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휴식 시간, 담배 타임, 뭐 커피 타임까지 관리받게 될 거다 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제 이 임금제라는 건 시간 베이스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근로 시간을 엄격하게 산정하려면은 우리가 휴게, 대기 이런 것까지 경계를 그냥 없애고 선으로 딱 지어서 구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자율성이 높은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직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몰입도를 해칠 수가 그렇죠.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까 뭐 서두에 소개드렸지만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이건 잘못된 제도로 인식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에 이제 물음에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고 답변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괄임금제 논의가 이게 폐지냐 뭐 유지냐 이런 거보다는 남용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그래도 써 있을 수 있냐라는 문제로 조금 인식하게 만들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이 포괄임금제 관련한 분쟁이 많나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얘기하는 포괄임금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정 OT 제도에 의한 포괄임금제라고 부른 거기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이제 네. 회사는 관례처럼 그냥 연장 수당을 다 넣어놓고 어떤 그 초과 근무를 하던 연장 근무가 포함돼서 지급됐으니까 더 줄 게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우리 근로자들은 분명 없이 일은 많이 하는데 연장 근로 수당이 적겠다는 걸 체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원래는 이제 고정 OT제를 도입하고 있더라도 그 시간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는 거는 분명 없이 지급해야 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걸 네. 주지 않으니까 공짜 야근이다, 포괄임금제에 덫에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 확실한 명확한 가이드가 마련되기 네.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근로자 스스로 이런 맞습니다. 공짜 야근에서 좀 벗어나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개인 스스로의 근로시간 기록이죠. 왜냐하면 이 분쟁을 핵심으로 가를 수 있는 게 예. 근로시간의 입증인 거거든요. 예. 이거는 나중에 이제 포괄임금을 초과하는 고정 OT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는 근로자가 먼저 입증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인 기록을 통해서 청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사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니까 로그 기록이나 뭐 다른 온라인 기록상으로 많이 뽑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현장에 계신 분이나 서비스 직종 같은 경우에 어렵죠. 사실 상당히 곤란해요. 네. 그런데도 이게 소수이기만 합니다만은 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근무 시간 기록을 인정해 준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관성 있게 기록해 두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뭐 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나 이동하는 시간도 사실은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거를 자기만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뭔가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네. 기록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근로자 스스로 이 기록을 하고 관리하는 네.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를 좀 한계가 있잖아요. 회사가 맞습니다. 기록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도 그 근거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그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면 그 시간 수를 급여 대장까지 이제 기재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도 않고 감독에서도 별로 크게 지적 사항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노동법, 노동관계법령 어디에서도 이 출퇴근 기록 자체를 의무화하고 있는 그 규정이 법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이런 신고 초과 근무 수당 관련 그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우선은 회사한테 그 기록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거든요. 예. 근데 뭐 그 우연인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 회사들은 그 자료들을 잘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는 핑계를 이제 잘 안 내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오남용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출퇴근 기록 의무화하는 방안하고 또 아니면 기획 감독 강화해서 조금 현장에 안착시켜 보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 결국 분쟁 해결의 어떤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네. 근로시간 관리의 투명성 확보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요? 사실 이제 지금 당장에 딱 맞는 누구든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법적인 제도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유연근무제를 들 수가 있거든요. 유연근무제. 네. 그러니까 여러 뭐 법적인 유연근무제를 갖춰서 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해서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외부에서 많이 활동하거나 또 뭔가 그 재량근무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재량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가 딱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 네. 이 포괄 임금제를 활용할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수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그 사업장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업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거는 네. 이 고정 OT 제도 그러니까 고정 연장 네. 수당을 급여에 포함했는 걸 도입하셔야 될 텐데요. 예. 이때는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여의 많은 시간들을 많은 연장 근로 시간, 휴일 근로 시간 아니면 심지어 연차 수당까지 넣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실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포괄임금 오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노사 간에서 적절하게 협의해서 적정 수준의 시간에 근로에 대해서 조금 수당을 포함하는 쪽으로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이 포괄 임금제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 조목조목 짚어보고 있습니다. 뭐 근로 시간이나 각종 수당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7848님, 포괄 임금 계약서에 월 20시간 연장 근로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20시간을 훨씬 초과해서 40시간, 40시간을 야근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미 받은 정액 수당 외에 초과한 이 20시간에 대한 연장 수당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포괄 임금제라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 질문 주셨네요. 네,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고정 OT제에 해당되는 급여 계약이겠습니다. 예. 포괄 임금으로는 부르고 있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월 20시간의 연장 수당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40시간, 그러니까 20시간 훨씬 초과해서 40시간 했다고 하면 20시간 더 받을 수 있는 네. 그 기록이 있다는 말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계약서 상에도 벌써 임금에는 20시간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실제 제공한 연장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근로계약서입니다. 20시간밖에 안 네, 들어가니까 이 20시간을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초과 근무한 어떤 기록이 있어야 네.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이 네. 40시간을 벌써 책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기록,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2648님, 저희는 일반 사무직으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 특성상 포괄 임금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연장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로시간 측정이 명확한 회사도 포괄 임금제 적용하는 거 법적으로 유효한 건가요? 만약에 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네, 허용되고 있습니다. 뭐 법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네, 우리가 그러면은 이 판례에서 얘기하는 포괄임금제냐, 우리는 아니면 포괄임금제라고 부르지만 고정 OT제냐,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연장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판례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는 아니고 지금은 그 고정 연장 수당이 포함된 고정 OT제 임금제를 채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되는 건 뭐냐 하면 연장 수당액을 정액으로 포함해 놓으면 이 역산을 해보면 몇 시간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연장 수당액을 통상 시급으로 나누면 이 시간이 나누고요. 이 시간은 1.5배의 시간일 테니까 다시 1.5로 나눠주면 이 연장의 실근로 할 수 있는 급여로 받고 있는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만큼 초과했다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은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이 많이 일한 거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는 근거는 역시나 근로시간을 기록해달라.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자료만 확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1549님, 저희 회사가 사실상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제를 강요하면서 장시간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될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라고 하시고요. 못 받은 네. 임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순수한 의미의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 산정이 그러니까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데 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고 있으니까 이 포괄임금제가 원천 무효화된다고 하면 이 그 기본 근로 시간 우리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연장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처벌은 그동안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 체불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못 받은 임금은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까 예. 3년치의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기본 전제 조건은 근로시간 측정 이 된 자료, 그렇죠. 확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네. 3125님, 입사할 때 회사가 포괄임금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를 했는데 저는 장시간 근로가 예상돼서 이 방식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포괄임금 계약에 서명하지 않거나 거부할 때 회사가 취업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까요? 합의 없는 포괄임금 계약 유효한가요? 하셨는데요. 사실 이분을 취업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안내가 나갔을 때 어떤 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명을 강요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고 동의하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거는 이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한 명도 없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분한테만 예외적으로 적용시켜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역으로 반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네. 이분께서
입사하시고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냐 없냐의 문제로 다시 치환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포괄임금 제도가 이 회사와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걸 의견을 피력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2분의 2 근로 제공 의사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냥 그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무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104. 오늘은 포괄 임금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시간입니다. 시내21 이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들 뭐 바쁘게 사는 요즘 흔히 잘 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잘 쉰다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휴식에 관한 책을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 이게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다 책부터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휴식하는 법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일단 하지 않는 걸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거고 심심하기 때문에 또 맞아요. 이제 다시 뭔가를 할 일을 찾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책 3권을 가져왔습니다. 제니 오델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 오테사 모시페그의 소설 내 휴식과 이완의 해, 그리고 박상영 작가의 에세이 순도 100%의 휴식입니다. 사실 이 뭐 휴식 시간이 이렇게 딱 주어진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그것도 힘들거든요. 네. 저도 뭐 막상 쉬려고 뭐 침대나 소파 이렇게 딱 누우면 저도 모르게 제 손에 휴대전화가 맞아요. 들려있곤 하거든요. 네. 사실 이 휴대폰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속 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뭐 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회사에서 연락 계속 오는 것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핸드폰 들고 있으면 계속 알림이 옵니다. 맞아요. 네, 온갖 알림들이 다 네, 오죠. 뭐 생일 알림부터 시작해서 무슨 쇼핑몰 알림부터 예. 시작해서 각양각색의 알림들이 오고 또 그걸 보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라 하는 이야기부터 하고 있는 제니 오델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이라는 책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관심 경제에 사로잡힌 이런 세계의 질서에 있습니다. 관심 경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게 뭐 생명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하는 것들이겠지만 최근에는 무형의 자산, 그러니까 실제로 자산의 가치가 있지만 형태가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관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이 뭐 한 3시간이 있다고 쳐보죠. 그럼 3시간이 생겼을 때 어디에 시간을 쓸 것이냐. 어떤 분들은 동영상 사이트 들어가실 거고 어떤 분들은 드라마 보기 시작하실 거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일할 거리를 찾으실 것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때 그 잠깐이라고 해도 우리 쪽으로 관심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스마트폰 자체가 일종의 광고판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검색어 한번 잘못 넣으면 갑자기 모든 광고가 알고리즘이 그렇게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의 관심을 다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이 책은 이야기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네모난 창이 아니라 좀 사람들 사이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카페나 이런 데 가보시면
연인이 마주 앉아 있는데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죠? 예. 연인으로 분명히 보이는 사람들이 마주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다 핸드폰 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화도 없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오히려 너무 스마트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한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술, 철학, 역사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소설가 백수린 씨가 2023년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기도 한 그런 책인데요. 네, 잠깐 그 왜 선정을 했는가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는 항상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게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야 이렇게 게으름 피면 안 돼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오늘 회사 일 다 하고 집에 왔는데 가만히 누워있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접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보의 홍수에 떠밀려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는다는 착각 속에서 시간을 쓰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로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자 제니 오델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얘기하고 있나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책을 추천한 사람들이 다 엄청 바쁜 사람들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이 책을 추천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도 올랐고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린 백수린 작가 같은 경우도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또 재밌는 요즘에 한국에서도 꽤 주목받는 활동 중에 뭐가 있냐면 버드워칭이라는 게 있어요. 새 관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무슨 새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동네에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가로수가 좀 우거진 곳만 가도 아침 일찍부터 새들이 지저귀는 거를 들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잘 나와서 소리를 들려주면 이게 어떤 새인지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런 버드워칭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겨울이라든가 철새들 이동하는 시기에는 뭐 서해안이라든가 이렇게 가서 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버드워칭 하는 곳이 거의 다 100% 야외잖아요. 그렇죠. 실내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다른 일 하면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들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쪽도 사람도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조용하게 집중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에서 북마크에 꼭 기억할 만한 문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거는 좀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문장인데요. 나는 내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이것은 어쩌면 감각 박탈의 공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환하게 빛나는 자그마한 성과 지표의 세계는 산들바람, 빛과 그림자, 통제할 수 없고 형언할 수도 없는 구체적 현실로 내게 말을 거는 내 눈앞의 세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지하철도 제때 못 내리고요. 그다음에 누가 말을 걸어도 듣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감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귀 닫고 코 막고 눈 감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끔씩은 의식적으로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휴식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잠깐씩이라도 좀 휴대전화를 멀리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의 21 이다혜 기자와 함께 잘 쉬는 법에 관한 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휴식에 대한 소설로 내 휴식과 이완의 해를 꼽아주셨어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주변에서 좀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오랫동안 저도 안 읽고 있던 책이에요. 이 책은 오테사 모시페구의 두 번째 단편 소설인데요. 1년 동안 동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동면이라고 하면은
뭐 곰이라든가 뭐 뱀이라든가 개구리라든가 뭐 겨울 동안 추우니까 활동을 하지 않고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긴 잠을 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그 동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면이라는 건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작용을 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왜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했는지 책을 읽다가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 책의 주인공은 26살이에요. 굉장히 젊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버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게 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아픔에서. 생각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상실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이 동면을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면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세탁물 같은 경우도 직접 그러니까 살림을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탁물 수거해서 이제 처리해주는 업체를 부른다든가 아니면은 모든 공과금은 자동 납부로 다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심지어는 재산세도 선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아마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을 미리 다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 일단 눈 뜨면 먹고 비디오 보고 다시 자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을 길게 자고 나면 뭔가 해결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또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돈 걱정, 사람 걱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 사실 이게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죠. 그러니까 돈도 항상 필요한 것보단 적고 사람은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상처 입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대체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진짜 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도입부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전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저도 가끔 좀 길게 푹 좀 쉬어보고 싶다. 겨울이니까 좀 제대로 푹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설에서 이런 동면 계획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뭐 이 책에서도 뭐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진짜 나도 이래라고 생각했던 문장이 모든 사람이 싫어요. 모든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과거 일이 떠올라 안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경험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소설 속 주인공의 경우를 통해서 이런 고민으로부터 약간은 노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꼭 기억할 만한 한 문장 꼽아주신다면요? 모두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안달하지 마. 이게 무슨 저한테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남에게 노출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들하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서 청소하라는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느라고 나를 잃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책으로는 박상영 작가의 에세이 순도 100%의 휴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책들과 비슷하게 순도 100%의 휴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은 게 아닌가, 꿈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상영 작가가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책을 쓰고 뭐 정말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상영 작가의 SNS 계정을 보면 정말
세계 어딘가에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오, 네. 뭐 유럽에서 행사를 하고 미국에서 행사를 하고 아시아 각 도시에서 행사를 한단 말이죠. 예. 이렇게 계속 바쁘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동안 그러면 이 정신없는 와중에 나는 어떻게 쉬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담은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쉬는 것도 계획대로 안 된다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는 쉬려고 했는데 쉬다 보면은 자꾸 뭐가 보인다는 거죠. 완벽한 휴식을 꿈꾸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이 박상영 작가의 이야기가 유머러스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세 권의 책은 다 읽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그게 휴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번 다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쉬고 싶어 라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게 되는 테마이기도 하지만 세 권이 다 약간씩 유머러스해요. 왜냐하면 잘 쉴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 역시도 마찬가지여서 유쾌하고 산뜻한 느낌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기도 많고 바쁜 박상영 작가인데 이 작품에서 뭐 어떻게 쉰다고 얘기를 하나요? 휴식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일단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까지 바쁘지 않았을 때는 여행을 통해서 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좀 가능한 멀리 가려고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먼 데까지 갈 여력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강릉이라든가 광주라든가 하는 곳들을 방문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 또 내 휴식과 이완의 해, 순도 100%의 휴식이란 책 3권 통해서 어떻게 잘 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